샬롬 반갑습니다. 리스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참여한 친구들 화면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뉴전이 세상을 바꾸다. 리세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네요. 우리 경산 에즈라 미니스트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대구 포커스 미니스트리 옆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구 포커스 미니스트리 환영합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대구 포커스 미니스트리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양산 비전 공동체 또 들어오셨네요. 우리 양산 비전 공동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대구 카이로스 공동체에 들어왔네요. 우리 카이로스 공동체 들어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우리 대구가 아주 지금 붐입니다. 대구에서 계속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 리조이스 공동체 우리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 화면에 들어오신 친구들은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본부에서 참여하는 친구들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조회가 아마 늦게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DNA 친구들도 상황실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화면을 같이 함께 열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전에 지금 여기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워싱턴이 오전이 아니고 오후인 친구 공동체들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일 텐데 우리 오전에 이렇게 지금 워싱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같이 이 리셋바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진주 공동체가 이 리셋바에 어떻게 열심히 또 같이 동참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진주에서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진주 사진을. 자, 우리 진주 공동체는 진주에 무슨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진주 브릿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진주 브릿지 공동체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금융 탈출, 금융 문맹 탈출 강의를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필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아주 멋지게 주일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열심히 눈에 지금 막 레이저 나오죠? 노트를 열심히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말고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한 공동체를 더 보여드릴까요? 한 공동체 더 가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오늘 많아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공동체는 어디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맞아요. 맞힌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 전국이 아니에요. 힌트. 전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화면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역사 강의 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김성준 대표님과 함께 지저스 웨이 대표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여기도 필기를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친구들부터 해서 이제 필러 유학 가는 친구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으로 간 수원 다니엘에서 넘어간 우리 한빈이, 우리 잭성 교사님과 똑같이 생긴 윤우, 아주 열심히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필리핀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큰 공동체 같이 함께 전국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다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여러분 주먹을 딱 쥐고 리셋바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 음소거를 킬 수 있는 친구들은 음소거를 한번 켜주시고 네, 함께 외쳐볼까요? 자, 제가 리 하면 여러분 외쳐주세요. 리! 리제니 세상을 나와 네, 우리 세상을 바꾸는 리즈제니 이곳에 있는 중.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주도. 네, 맞아요. 제가 제주도 있었어요. 울산에.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제주도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냐면 만나기업의 대표님을 만나고 왔어요. 만나기업의 만나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전국대회에서 곧 만날 거죠?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김남순 소장님의 강의를 같이 함께 듣는데 내일은 전국대회로 다 같이 모이게 되죠? 우리 전국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미국에서 오신 총장님과 함께 우리 질의응답하고 또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듣고 하는 시간들을 배워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또 리뉴젠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미국 지부가 어떻게 또 성장하고 있는지 필러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스텝을 열어가실지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 볼 텐데요. 내일 또 영어 발표가 있죠? 하는 친구들은 미국 무빙 스쿨 프리 우리 스칼러십으로 가게 됩니다. 와 기대됩니다, 여러분. 내일 발표를 여러분 기대되고 그리고 또 우리 전국대회 때 제주도에서 만난 그 만나기업 대표님께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업 얼마나 멋진 기업이냐면 배달업으로 지금 아주 탑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름도 만나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전 직원이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너무 멋지죠? 전 직원이 큐티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시고 하는 그런 멋진 기업인데요. 그럼 더 멋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에서 정말 그 연결되어 있는 가맹점 사장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해서 코디네이터가 방방곡곡 그렇게 가게들을 다니면서 그 사장님들의 마음을 만지고 전도하는 그런 직원들을 선별해서 세워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7대 3, 7은 크리스찬, 3은 넌 크리스찬. 그래서 그 넌 크리스찬들도 전도될 수 있도록 7대 3, 70%는 그리스도인들로 그 기업을 채워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그 회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훈련된 이 친구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만나기업 대표님께서도 이 리셋바를 같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구나. 이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10대 때부터 준비된 친구들이 있구나. 이 내용을 미리 10대 때부터 공부를 하고 오면 우린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대표님께서 금요일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크리스찬 기업이 무엇인지, 선교적 기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멋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식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10대 때부터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기대되십니까? 우리 본부 있는 네. 친구들은 또 다 이제 들어왔을 텐데 우리 본부 있는 친구들 손 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본부 있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 비전공동체 제가 아까 인사했었나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양산 비전공동체 환영합니다. 네, 양산 우리 경상도가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부에서 또 순천 새로이 전라도도 열심히 또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기로 여러분 되었냐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기로 됐지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먼저 김남순 소장님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시작할 거예요. 저는 3강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하는 친구들 손. 저 3강 강의 들었습니다. 본부 친구들 들었습니다. 리조이스 들었습니다. 울산 들었습니다. 경산 들었습니다. 홈스쿨팀. 네, 감사합니다. 우리 3강 보험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죠. 먼저 여러분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4강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다시 4강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김남순 소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강의라서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네. 우리 김남순 소장님께서 앞으로 경제학교를 맡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인으로 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김남순 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세파 경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막 헤드셋도 이렇게 끼고 참석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제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강을 들으신 분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먼저 받을 텐데 사실은 이제 3강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한번 공유해서 간단하게 3강에 대해서 썸머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 잠깐만요. 3강이 어딨냐? 3강이 자, 요게 이제 3강인데요. 3강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릴게요. 보험, 여러분 이제 보험이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살면서 다치거나 병 걸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두는 금융상품이에요.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려면 병원비도 나가고 돈도 또 여러 가지 치료하려면 병원비와 또 여러 가지 또 요양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들어두는 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요, 생각보다 비싼 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이 얘기는 보통 납입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엄청나게 비싼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입해야 돼요. 아주 잘 따져보고 그리고 일찍 해약하면 조기 해지라는 건 일찍 해약하는 건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기간이 긴 10년이면 굉장히 길잖아요. 장기 상품이라서 가입하고 초반부에 해지하면 손해가 엄청나요. 잘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험은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비한 생명보험과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드는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생명보험 이런 거 들어봤나요? 삼성생명. 자, 그건 생명보험회사예요. 삼성화재 손해보험회사예요. 아마 여러분들 엄마 아빠나 부모님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그거는 손해보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아픈 거에 대비해서 드는 것들은 생명보험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다치거나 병 걸리는 데에 대비한 것을 우리는 또 보장성이라고 그러고요. 미래에 돈을 모아서 내가 목돈을 마련하겠다. 또는 나중에 내가 돈을 모은 다음에 매월 연금을 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저축성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장성, 저축성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그냥 돌려주지 않는 걸 소멸형. 뭔가 어떤 일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거를 환급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1년 3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계약이 이렇게 만기가 돼서 갱신하는 걸 갱신형. 처음부터 10년, 20년, 뭐 한 30년 동안 쭉 갱신하지 않고 가는 걸 비갱신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갱신형은 보통 통상적으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럼 뭘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비갱신형이 유리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연금이에요. 연금이라는 건요. 미래에 내가 돈을 모았다가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돈을 받고 싶을 때 드는 걸 연금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먼 얘기지만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55세, 60세 내가 직장에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게 연금인데 미국 타임 잡지에 2015년 3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 몇 살까지 여기 아마 2015년생이 있을걸요? 없겠구나. 없겠다. 2005년생은 있겠다. 여러분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지금 7살이에요. 얘는요 몇 살까지 사냐면요 142살까지 산대요. 엄청나죠?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이걸 기대 여명이라고 얘기해요? 수명이랑 좀 다른 거예요. 2015년에 태어나기가 언제까지 사냐? 142살까지 산다. 왜 이럴까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의술이 발달해서 앞으로는 암도 정복이 되고 많은 병들이 정복이 되면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놓습니다. 얼마 동안에 7해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자, 그런 거를 우리는 연금이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30살부터 취직해서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는데 여기를 돈 버는 시간, 60세부터 100세까지 돈 쓰는 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돈 버는 기간이 풍년, 돈 쓰는 기간이 흉년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흉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저물가 이런 것 때문에 연기금이 고갈이 되고 있다. 현재도 2개나 고갈이 돼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후에 이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해요. 최저가 이 정도, 안정적인 게 이 정도, 여유 있는 게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달에 평균 110만 원도 아니 이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중에서 꼴등이다. 꼴등이다. 예, 꼴등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43%.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길을 걷다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2명 중에 1명은 빈곤하게 살아가세요. 너무나 가난하게. 왜 그래요? 노후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연금 준비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빈곤율이 줄어들지만 노인 빈곤율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37%만 받고 있고 그나마도 75%는 50만 원 미만, 5.3%만 100만 원 이상 받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수령 현황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금은요, 3층 준비를 해야 된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국가보험이에요. 그래서 국가보험, 사회보장보험,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이 또 연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준비를 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들어주는 거고, 근데 여기 엄마 아빠들 계시는데 퇴직연금을 우리가 보통 다 안정형으로 갖고 있어요. DB형으로, DC형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DC형으로. 그러지 않으면 왜 바꿔야 되느냐? DC형은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평생 한 25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3%를 운영했다. 그럼 연금을 59만 원 타요. 1%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83만 원.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와, 24만 원 차이 났네요. 5%로 운영했으면 거의 2배. 그 다음에 6%로 운영했으면 이거에 거의 한 3배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퇴직연금을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서 DB를 DC를 바꿔야 되고 DC는 펀드예요. 펀드는 관리를 받아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추천받아서 잘 운영을 해야 나중에 연금액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어마어마하죠? 네. 개인연금은요. 개인연금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것, 원금 이상 받는 것, 그 다음에 받는 연금액이 확정되고 비과세여야 할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보다 7년 먼저 죽으니까 아내를 위한 연금을 꼭 준비해야 된다. 잘못하면 아내는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금 준비의 필요성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던 것처럼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보시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다 보고 왔죠? 자,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손대기 기능 사용하셔도 좋고요. 우리 다른 분들이 질문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 어린 리셋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러면 그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더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채팅창에 뭐가 하나 올라왔네요. 돈이 적어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자, 보험은요. 여러분들은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들은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께 우리 리셋바 우리 학생들
엄마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엄마 나 실손보험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손보험. 실손이란 말은 실제로 손해를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자, 실손보험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서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다 가입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입돼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병원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입원했다가. 그러면 70% 70만 원을 국가에서 내줘요. 70만 원.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의 부담금은 여러분이 내야 되는 돈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엄마 아빠는 대부분 알고 있고 가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손보험을 가입되어 있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70%의 국가의 혜택을.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싸요. 여러분들은 아마 10,000원도 안 돼요, 한 달에. 굉장히 싼 돈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실손보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뭐 암보험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안 걸려요. 언제 걸리냐? 한 40년 있다 걸려요. 50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암보험 이런 거 여러분 정말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실손보험 꼭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보험을 넣었다 다시 해약하고 반복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을 잘 가입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왜? 너무 무리해서 비싼 보험을 가입하면 하다가 해약을 해야죠. 하기 힘들면 해약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손해본다 그랬죠. 이걸 자꾸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데 이거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맞는 적당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은 꼭 있어야 돼요. 왜? 아프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건강보험 등등등을 가입해야 되고 또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보험, 미래를 위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저축보험은 돈을 모으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세파 학생들은 한 10년, 15년 이렇게 목표로 저축보험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더라도 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데 가장 싸고 저렴한 보험을 들으시면 됐다. 실비보험은 뭔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실제로 내가 다치고 병 걸리면은 국가에서 70%를 내주는데 내가 내는 부담금 30%, 그 30%에 예전에는 90%까지, 요즘에는 80%까지를 돌려주는 게 실비보험이에요. 너무 좋죠? 그러면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30만 원을 내는 거라 그랬죠. 30만 원 내가 내는데 거기에 90%를 돌려줘요. 27만 원을. 그럼 나는 얼마 냈어요? 3만 원. 전체 병원비에 나는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3%. 그래서 실비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편이 목회자인데 총회 연금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DB형인 것 같은데 이걸 DC로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호봉제로 매기는 총회 연금을 최소한 줄이고 자, 총회 연금은 DB형, DC형이 아니에요. 총회 연금은 그냥 단체로 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총회 연금을 줄이고 퇴직연금. 퇴직연금은요, 목사님들은 가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개인연금을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경산 에스라에 계시는 분은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요,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특히 목사님은 저희들이 목사님을 위한 연금이 있어요. 잘 상담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신청하세요. 자, 연금 그다음에 한온유 연금 중에는 연금 대신 연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가요? 연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금 대신에 연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나누어 준다? 누가요? 자, 이 한온유 리조이스 미니스트리는요.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해주세요. 이게 좀 제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의문이 가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자, 안녕하세요. 학부형입니다. 금융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금융 지식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하고 DC형으로 전환을 위해 좋은 종목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투자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DC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역시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DC로 바꾸면 그 안에 펀드 종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몇십 개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골라서 추천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인출해 쓰는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 인출이 절대 안 되지 않아요. 중도 인출이 되는 방법은 되는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중도 인출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아파. 중병이 걸렸어. 암에 걸렸어. 병원비가 필요해. 그때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려고 해요. 그러면 끊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끊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우, 막 올라왔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경산이 아까 목사님, 사모님, 예,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뭐 우리 김난순 소장님께서 4강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고 다뤄주시는 강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4강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다 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면서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4강 우리 같이 함께 강의를 볼 텐데 우리 광주 CEC 공동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으면 우리 두 손 들고 네, 광주 감사합니다. 기독교 교육 공동체 환영합니다. 자, 4강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즐겁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4강에서는 우리 잠시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목차 정리를 학습 목표를 딱 알고 시작해요. 나는 오늘 무엇을 공부하는가? 자, 먼저 한번 딱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가정 경제 관리.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때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충만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 우리 친구들은 10대 때부터 같이 함께 관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지출 관리. 두 번째, 저축 관리. 세 번째, 투자 관리. 네 번째, 대출 관리. 다섯 번째, 신용 관리. 여섯 번째, 위험 관리. 일곱 번째, 절세 연금 관리. 이렇게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5대 원칙. 여러분, 우리는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집니다. 든든하게 받치는 그 원리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5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될 텐데 열심히 노트 필기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것들 준비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린유된 경제학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크리스천 금융문맹 탈출 4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첫 시간에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그리고 만mon의 권세 이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의 속성 그리고 저축과 투자 또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보험과 연금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오늘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정 경제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가정경제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10개 문항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그럼 아니다. 뭐 이거 손으로 이렇게 꼽아봐도 됩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1번, 실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손에 꼽고 아니면 아니다. 두 번째, 매월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한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필요하다고. 세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다. 네 번째, 제가 가계부는 그 가계부 앱 까셔서 하려고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렇답니다. 네 번째, 일생 동안 필요한 생애 재정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사십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의 소득의 30%를 매월 저축하고 계십니까? 이 저축 속에는 은행에 저축하는 거하고 뭐 투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험에 제가 저축성 보험이 있다고 했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저축 30% 이상. 다섯 번째, 비과세 절세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세금 혜택을 누리고 계시냐는 얘기죠. 펀드 변액 보험 등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사명 질병 재해에 대한 보험이 골고루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족해도 안 되는 거고. 자동차와 고가 물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계십니까? 대출 상환액이 여러분이 이제 대출 받아서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여러분의 전체 소득의 20%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이거 DSR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이따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 10가지를 했는데 그렇다가 다 그렇다면 10점 만점이고 다 아니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자, 그렇다가 몇 개일까요? 헤아려 보셨죠? 자, 손 들어볼까요? 그렇다가 8개, 9개, 10개 손 들어보세요. 야, 매면 안 되죠? 예, 매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다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개 이하 손 들어봅시다. 대부분이죠. 절 따라하세요. 손을 들고 따라하세요. 나는 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헐렁헐렁하게 사시면요, 정말 돈에 늘 쪼들리고 늘 이 만몬에 눌려서 사시게 됩니다. 이거요, 제가 30년 이상 현장에서 쭉 지켜보니까, 아니 제가 무슨 뭐 투기를 하라든지 뭐 주식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 하시면 됩니다. 투자도 간접 투자하시고 절세 상품 꼭 가입하시고 보험도 적당히 드시고 비싼 물건 샀으면 좀 점검과 보수해서 오래오래 쓰시고,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부분 우리 가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거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경제 관리 제가 7가지 얘기를 하는데 7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출 관리입니다. 제가 돈의 속성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래서 필요냐, 욕구냐 이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1번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 2번 안 써야 부자가 된다.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많이 벌어서 안 써야 부자가 된다. 그런데 돈 버는 거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안 써야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막 와서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여유 있게 살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쓰지 마. 안 쓰면 부자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안 쓴다는 거는 무조건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입 지출 내역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얼마를 벌어서 도대체 어디다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문제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입 지출 현황표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부들은요, 대부분 자, 결혼하는 미혼 청년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다 돈 쓰는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누가 뭐래도 구질구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어요. 내가 진짜 어릴 때는요, 헐벗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헐벗은 사람들 못 봤어요. 여러분 신발장에 댁에 가시는 거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계속 사시잖아요. 안방에 옷장은 닫으면 열리죠? 왜 열릴까요? 계속 사니까. 근데 맨날 우리는 옷장 앞에 있으면 입을 게 없대. 세상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 왜 입을 게 없을까요? 우리 헐벗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굴지굴지하게 사셔도 됩니다. 저도 한때 움직이는 명품족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제가 그렇게 안 삽니다. 이 넥타이도요, 이거 18,000원짜리고요 와이셔츠는 이거 NC백화점 매대에서 19,000원 주고 산 거예요. 벨트는요, 이거 안 보이시죠? 벨트는요, 그 해군 교육사령부 갔더니 선물로 줘서 또 메고 다녀요. 참 다녀요. 여러분, 조금은 구질구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시고, 제가 첫날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빚을 안 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빚 때문에
난 빚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빚 청산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개인 파산, 회생하러 오신 분들. 빚이 너무 많으면요. 나라가 해결을 해줘요.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완전히 탕감해주기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자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거기 온 사람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시작은 신용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시면 돼. 신용카드는 뭐예요?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는 카드잖아요. 체크카드는 돈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바꾸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산결산과 가계부를 하라고 제가 이것도 첫날 제가 얘기했죠. 무계획적 지출을 하면요 가정 경제가 명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가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렸죠. 필요냐 욕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 저축 관리.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요, 앞서 말하는 저축의 개념보다는 더 광의의 개념. 모든 저축, 투자, 저축 성공을 다 합쳐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칙은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선지출, 후 흡서. 그래서 안 해. 할 게 없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월급 들어온 날 카드 결제하기 바빠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셔야 됩니다. 재무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목표별 통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먼저 저축을 하세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패턴,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큼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벌이,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번다. 30%. 맞벌이는 50%. 두 분 중에 한 분의 월급을 다 저축한다. 70%. 미혼은 70%예요. 왜? 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직장생활 6년 됐어요. 돈을 모았어요. 얼마 모았을까요? 1억 5천만 원 모았어요. 어떻게 모았을까요? 첫 월급 250이었어요. 250에 70% 195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거의 190, 200만 원이죠. 1년이면 2,400. 10년이면 1억. 15년이면 그러니까 6년 모으니까 1억 5천 된 거예요. 무슨 우리 아들은 주식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연구원이 시켜준 대로 적금도 들고 펀드도 하고 변액보험도 하고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도 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도 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0씩 나가요. 어떻게 사냐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이 저축 비율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셔야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자금이 뭐냐? 가정에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는 게 비상자금이에요. 아버지 어머님이 막 입원을 하셨다든지 애가 다쳤다든지 갑자기 막 돈 쓸 일, 자동차가 막 사고가 나서 새 차를 뽑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필요한 돈이 비상자금인데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가정에 그 고정지출이라고 있죠. 꼭 나가야 되는 돈. 그 고정지출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곱하기 3 내지 6. 개월치. 왜? 그 비상시국이 되면 그게 3개월, 6개월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빠가 휴직을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아무 때나 꺼낼 수 있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자가 낮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높은 이자를 주는 게 있어요. 증권회사에 가면 CMA라는 통장이에요. 이거는요, 은행 예금보다 한 10배 이상 이자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긴급할 때 비상자금으로 찾아 써라. 또 이게 왜 있어야 되냐? 이게 없으면요, 멀쩡한 예금 적금 펀드를 깹니다.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 관련 요 4가지를 잘 지키시기 바라며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소장님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 지출 현황표를 작성해서 보면 과도한 지출이 있어요. 그걸 줄이세요. 대부분 외식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유류비가 많이 나가세요. 자동차를 없애세요. 걸어다니세요. 뚜벅이로. 두 번째, 가계부 앱을 쓰면요, 지출이 통제가 됩니다. 실제로요, 제가 가계부 앱을 쓴 다음에 지출이 줄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임상적으로 들어봅니다. 세 번째, 욕구적 지출. 제가 뭐라 했어요? 2, 30만 원 줄어든다 했죠? 잘못 가입한 금융상품을 구조조정한다. 대표적인 게 보험이라고 했죠? 그리고 필요 없는 펀드, 적금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들어가려고 해서 5만 원, 10만 원 들어준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하면 이 4가지를 구조조정해서 찾아내면요, 제가 장담하건데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한 7, 80을 찾아냅니다. 제가 찾아내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영화 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아직 못 보셨다고요?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하고 같이. 왜냐? 이거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예요. 왜 성경적이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의 광풍이 불어서 주식, 코인, 부동산이 2배 이상 뛰었다고 했죠. 그게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82개국과 넷플릭스에서 1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빚이 많은 사람들을 456명을 모아서 6가지의 우리 어릴 때 놀던 게임을 해요. 그 한 게임 한 게임 지나가면서 탈락될 때마다 죽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한 220명인가 죽는데 죽으면 저기 사진에 보면 돼지 점토 있죠? 저 위에 천장에 달려있는 거. 그 위에서 22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100명 죽으면 또 100억. 또 50명 죽으면 50억. 아하. 결국 이 456억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고 한 명이 살아남으면 456번째 사람이 살아남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는 뭐예요? 누군가의 죽음의 대가가 45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서로 죽이느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다가 다른 사람한테 칼로 찔러 죽이고요. 총 쏴서 죽이고요. 왜? 저놈이 죽어야 내가 돈을 타잖아요.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진짜 잔인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영화는 결국 뭘 얘기하려는 걸까? 대가 없이 돈을 바라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대가가 뭐예요? 그까짓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뽑기. 이게 뭐가 대단해? 그거 했다고 막 100억이 생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 하찮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건 죽음이라는 대가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대가, 죽음을 왜, 죽으면서까지도 왜 이걸 하려고 해요? 탐심이 있어서. 뭐예요? 456억. 저거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잖아요. 결국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더라고요. 당신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나중에 죽는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투자 때문에 탐욕의 늪에 빠지고 있어요. 빚투, 빚을 내서 투자해. 왜? 돈 벌려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요. 왜? 돈 벌려고. 근데 이게 맞는 투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투자와 투기 얘기했잖아요. 투자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신법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투자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투자를 하십니까? 돈 벌려고?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오케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예를 들어 차를 사려고, 우리 애 결혼 자금 마련인데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이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등록금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유학을 할 때 돈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사업을 하려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단기 투자에 샀다 팔았다. 그리고 남 따라서 누가 좋대더라 그러니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감남 투자를 하게 돼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제가 봤어요. 34년을 지켜봤어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하라 했더니 또 뭐 여성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막 두려워서 투자 안 해요 막 이래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뭐라 그랬어요? 투자는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수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위험이 이렇다 그랬어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거. 그걸 위험이라 그래요. 또 다른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보다 어긋나는 정도를 투자에서는 위험이라 그럽니다. 자, 즉 나는 5%를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났어. 이런 것이 위험인 거예요. 이 투자 위험에 대한 감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고스톱을 칠 때 3점 만나면 스톱하는 사람 있죠? 안전 추구형이에요. 못 먹어도 고하는 사람 있죠? 공격형이에요. 갖다 섰다 하는 사람 있죠? 혼합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타입에 맞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가슴이라서요. 3점 만나면 스톱해요. 채권형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 성향에 맞춘 투자 상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안정추구형, 채권형 같은 경우는요. 수익이 나도 한 4-5%, 손해가 나도 4-5%예요. 근데 공격형은 수익이 나면 20-30%, 손해 나면 20-30% 이렇게 돼요.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해서 성향에 맞는 거를. 그래서 금융회사에 가면요, 여러분의 성향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렇게 설문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근데 워런 버핏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잃지 않는 투자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첫 번째를 지키는 거다. 이런 야릇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잃지 않는 투자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거를 공개합니다. 세 가지예요. 분산, 정기,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여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첫째, 분산 투자. 종목과 지역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바이오주, 그다음에 건설주, 전자주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또 러시아, 캐나다, 아시아 분산하는 거예요. 지역을. 자, 이걸 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축소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없네. 그래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 펀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기 투자. 시간과 금액을 분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한 번에 확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분산 정기 투자예요. 그러면 비쌀 때, 쌀 때 이렇게 해서 또 평균이 되면 평균화 효과로 인해서 위험이 줄어든다. 세 번째, 장기 투자. 그리고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한 20년, 30년. 아니, 워런 버핏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23년 동안 들고 있었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국민연금을 31년 동안 들고 있었다고. 물론 뭐 강제로 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분산, 정기, 장기 이게 펀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돈이 불어날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상화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상화폐가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인데, 여러분 가상화폐는요 전자화폐 일종인데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던 거였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멤버십. 여러분들이 저기 카드 있으면 뭐 결제하면 멤버십이 쌓이잖아요. 마일리지. 그다음에 비행기 마일리지도 있잖아요. 그거 다 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듯 전자화폐 중에서 디지털 암호를 이용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 근데 이게 한때는 가상화폐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가상자산이라고 그래요. 왜? 이 화폐가 아직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어요. 막 은행이 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과 또 이제 위기가 오니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야, 달러 말고 뭐 없어? 그래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2010년에 첫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원 비트코인은 0.1달러, 120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한때 8천만 원 왔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샀으면 대박이었지.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자,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대규모 양적 완화로 또 돈을 푸니까 달러 가치가 또 하락하니까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제조권 편입 등으로 가격이 팍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도 여러분 테슬라가 테슬라 이제 그 회장이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 막 이랬잖아요. 막 폭등을 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째, 결제 과정에 중개인이 없어요. 여러분, 주식 이런 것들은 중개인이 다 있습니다. 중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통화 규제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금융 상품은요 정부가 통화 규제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도 감독을 안 해. 고삐풀이 망하지예요. 즉 규제가 없는 디지털 화폐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리스크예요. 두 번째, 투기적 수요로 인해서 과도 약간 돈이 된다 그러더니 확 모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800만 명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 투자를 20, 30대가요 60%예요. 500만 명이 이거 하고 있어요. 뭘 알고 할까요?
왜 하냐 물어봤더니 서울의 집값이 전국의 집값이 올라서 내 월급으로 지금 못 살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에서 한 방으로 10억 벌어서 집 사고 싶대요. 이게 뭐야? 이게 투기적 수요잖아요. 과도한 변동성 때문에 막 널뛰기를 하는데요. 무서워요. 결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답이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올 거예요. 가상 자산 시대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보세요.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게요. 8천만 원이 넘었었다가요. 4,300까지 떨어졌다가요. 지금 뭐 좀 회복은 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예? 이 널뛰기를 하는데. 또 하나 요새요.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계속 뭐 주식 종목 추천해줍니다. 리딩방 뭐 3개월 만에 수익률 640% 달성한 전문가입니다. 뭐 여기 또 인스타에 들어가면 800만 원 넣으면 뭐 6,900 벌었습니다. 또 뭐 문자로 뭐 원금 보장하고 이자를 3다 4% 줍니다. 뭐. 이게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공짜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차단, 무조건 삭제, 보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왜? 아니니까. 없는 거니까. 특히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주겠다. 이거 유사수신행이에요. 하다 걸리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걸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광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퍼 날르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대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출은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상품이 있어요. 고위험은 이 금리가 높아요. 중위험은 중금리, 그다음에 저금리. 여러분 대출이 있으시면 갚는 순서는 고금리 먼저, 그다음에 중금리, 저금리 이렇게 갚고요. 소액 먼저 갚고요. 만기가 가까운 거 먼저 갚는 거. 이 순서대로 대출을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적절한 대출 규모,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좀 이따 또 나와요. 그걸 잘 지키셔야 된다. 은행은 40%인데 저는 20% 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출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용 등급이 좋아졌어. 그리고 소득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금리 낮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득 자료를 딱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 심사해서 일주일 있다, 열흘 있다 연락이 와요. 손님 금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신용대출을 금리 8.5 쓰고 있는 거를 이거 요구하라고 해서 했더니요. 3.5로 떨어졌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게 있다. 기억하시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 주택, 신용, 할부, 마이너스 카드론 이 대출에 갚는 연간 원리금, 갚는 월미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40%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소득이 4천이에요. DSR은 40이면 1,600이에요. 나누기 12를 하면요.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이 133만 원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거꾸로 계산해봤어요. 3억을 대출받아서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표를 해봤더니 이율이 3.6일 때 상환액이 133만 딱 떨어지네요. 이 사람은 DSR에 충족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충족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올해부터 DSR을 봅니다. 과도한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0%를 권했어요. 다섯 번째, 신용관리. 이것도 되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용평가는요, 2개 기관이 합니다. 나이스라는 기관, 마이크레딧, 그 다음에 KCB, 올크레딧 이렇게 두 군데서 하는데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급으로 했는데 이제는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1등급은요, 나이스에서는 900에서 1000점, KCB에서는 942점에서 1000점까지를 1등급이라고 가장 신용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신용 점수를 올리셔야 되는데 올리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절대 받는 순간에 팍팍 떨어집니다. 등급이. 두 번째,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지 마시고 성실히 납부하시고 고금리 대출은 먼저 갚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갚으세요. 일찍 갚으세요. 조기 상환. 통신요금, 공공요금 연체하지 마세요. 카드요금 연체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잘해도요.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자, 신용 등급을 왜 올려야 돼요? 대출 이자율이 떨어져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 관리 꼼꼼히 이거보다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신용 등급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란다. 자, 여섯 번째 위험 관리. 위험은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의 구성원이 다치거나 병드는 것을 가정에서는 위험 관리, 보험 관리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기 함께 여러분들 보험을 점검해서 보험회사에다가 내지 않아야 되는 돈을 헌금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헌금을 하시든지 구제를 하시든지 소고기를 사서 드시든지. 자, 왜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잘못 들까요? 보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도 많이 받는다. 꼭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내는데도 보장 많이 못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낸 보험료는 죄다 돌려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매령도 있고요. 자, 내가 낸 보험료 못 돌려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70% 6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그래서 보험을 저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 가입해놓고 예를 들면 종신보험, CI보험 같은 거 빨리 점검하세요. 자, 그러면 올바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이 뭐냐? 첫째, 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 내지 9%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가족 전체의 소득을 봐서. 그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소매령을 가능한 소매령으로, 그다음에 비갱신형으로. 보장의 기간은 9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길게. 보장의 범위는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빠뜨리는 게 많아요. 시간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그다음에 보장의 크기는 적절해야 돼요. 가족력을 고려하셨어요. 가족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암 보장 금액이 한 4, 5천으로 올라가야 돼요. 없다 그러면 1, 2천 내려가면 돼요. 이 크기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빨리 드셔라. 일곱 번째, 절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금융권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가 나오고 이자의 세금 15.4% 이자 소득세 떼는데 그걸 적게 띄거나 하나도 안 띄는 거를 절세라고 했죠. 절세와 연금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절세 상품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하면 비과세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절세 상품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는 세액공제 연금보험, 비과세 저축보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두 번째 세액공제는요. 연금 대부분 세액공제 연금보험을 내는데 이건 연금 펀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 보험은요 2달을 안 되면 자동 해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금보험은요 수익률이 낮아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펀드로 전환하면 자유납입식이 돼서 넣었다 안 넣었다 해도 되고 연말에 1년 한꺼번에 내도 돼요. 해약이 안 돼요. 두 번째, 펀드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요 연금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전환하라. 그게 그 얘기고요. 마지막 비과세 상품은 아까 얘기했죠.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지하시거나 가입을 하셔라.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을 탈 때 달러와 원화가 있다면 뭐로 타시겠어요? 다들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더라고요. 달러가 좋대요. 기축통화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통용이 되니까.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요. 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는, 커버해주는 좋은 기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달러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달러 연금이 나왔어요. 그 말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을 달러 연금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목받는 비과세 달러 연금이 있다. 자,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총 정리, 크리스천 가정경제관리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 서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어디 가서 이거 쓰면서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저는 집도 차도 예금도 적금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제가 움직이는 명품적이라고. 이걸 쓰면서 하나님께 다 양도하고 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보기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걸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마음대로 안 씁니다. 이거 쓰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내려놓으세요. 제가 내려놓으라는 세 가지겠죠? 여러분의 진로, 미래, 커리어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매월 예상결산 가계부. 앱 까셨어요? 제발 좀 까세요. 깔고 살아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재정 상담을 통해서 일생의 재정의 계획을 제발 세우세요. 그 재정 계획 제일 잘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요즘 얘기했잖아요. 7년 풍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버는 직장생활. 흉년이 은퇴생활. 은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일생의 목표를 세우세요. 목돈 들어가는 목표. 자동차 구입, 결혼자금, 내집 마련, 자녀 학자금 세우면 두 번째, 남은 달성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모든 금융 상품은요, 만들어질 때 3년, 5년, 10년, 20년, 25년짜리 상품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청지기 재정 관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담하신 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고 계세요. 네. 이제라도 안 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적 재정 관리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라. 성경적 재정 관리를 잘 하시면요,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샬롬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어요. 뭐가? 샬롬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샬롬을 구합니다. 평안을, 돈, 명예, 지식, 번세.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구하잖아요. 하늘에다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 먹고 빈곤에도 처해 먹고.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샬롬을 여러분들이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얘기, 대사가 길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사가 긴 놈이 주인공이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놀랍게도 칭찬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나와요.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 원금 손해볼까 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 야, 이놈아, 너는 막 네이버 검색도 안 하냐? 뭐 검색하면 말이야 이자 많이 주는 은행 있잖아. 거기다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융 문맹이었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됩니다. 이 다음에 처참한 결과가 있는 거 아시죠? 이 한 달란트를 뺏깁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요,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노동자 하루에 품삯 곱하기 1년치. 요즘에 하루 노가다가 10만 원 더해요. 10만 원이면 3억 6천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 뺏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에 오신 거 정말 잘 오신 거고요. 아무튼 이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신 거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 조금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돈 관리 꼼꼼히 철저히 잘해라. 대강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 감리교 청취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십시오. 아끼고 아껴서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저축하시고 그렇게 모은 돈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눠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봅니다. 많이 봅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봅니다. 지금도 저 돈 많이 벌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진짜 아끼고 아낍니다. 안 씁니다. 그걸 모읍니다. 불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딸에게 그랬습니다. 이 집과 재산은 너희들 한 푼도 안 준다. 다 쓰고 갈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 남은 돈이 있으면 내가 어디다 기부하고 간다.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님들에게 밥을 대접해드리는 밥사역을 합니다. 최근에도 한 3번, 4번 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적어도 3, 40만 원에서 6, 70만 원씩 나옵니다. 오이도에 가서 그 해산물하고 꽃게 사드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가셔야 됩니다. 막 움켜쥐고 있으면 내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앱을 여셔서 또 역시 찍고 웹 주소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설문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설문지 쭉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이 여러분에게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려서 전화로나 줌으로 상담해드리거나 필요하면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점검해드리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지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관리인 청직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불리고 잘 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금융 문맹 탈출 우리 리뉴젠 경제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민유젠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배우죠. 시간 관리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시간 관리의 핵심 세 가지는 뭐죠, 여러분? 아는 친구들 우리 음소거를 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경지명, 성견지명. 미리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시간 관리를 하면. 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청지기, 예산. 청지기의 삶,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강의, 재정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7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5대 원칙 우리 같이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 소장님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볼 텐데, 우리 먼저 포커스 미니스트리에서 5학년 학생이 우리 질문을 했네요. 우리 포커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우리 구두로 질문을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질문한 친구 문수거를 해주셔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어느 공동체 누굽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가까이 와 너가. 공동체가 같이 함께 듣고 있어서. 자, 수 여기 와. 선생님 앞으로 와주세요. 포커스 미니스트리 윤수린인데 학생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안 들린다! 안 들려! 학생이 돈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이죠 지금? 11살입니다. 11살, 12살, 12살입니다. 13살, 13살. 6학년이네요.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년식을. 13살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성년식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친척과 친지들이 돈을 줘요. 축하한다고. 많이 줘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줘요.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평균 2, 3천만 원이 된대요. 13살이 됐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13살 학생들은 그걸 갖고 뭐 할까요?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대학생이 됐을 때 한 7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한 1억에서 한 3억 사이 돈이 불려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취직을 잘 안 해요. 자본이 든든하니까 창업을 해요. 보통 창업하는데 한번 창업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2억이 있으면 3번 망해, 4번 망해도 되는 거예요. 3번, 4번. 그렇죠? 5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뭐예요? 계속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강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5학년인데 투자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밑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존니 박사님의 강의 열풍이 불고 있다. 잠깐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주식 투자는요. 존니 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매월, 잘 들으세요. 매월 날짜를 정해요. 매월 1일, 뭐 25일, 15일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하나 정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 종목의 주식을 한 주씩 사는 거예요. 한 주씩.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주식이 삼성전자인데 요즘에 한 6만 원, 6만 한 5천 원 전후 왔다 갔다 해요. 자, 여러분이 6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좋아요. 얼마큼 사요? 한 주씩. 얼마 동안 사요? 한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팔지 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세뱃돈 뭐 이렇게 명절 때 받은 용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지 말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매월 5만 원, 6만 원씩 꺼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요. 주식이 내가 6만 원 주고 샀는데 12만 원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후회가 돼. 아유, 6만 원 할 때 많이 살 걸. 그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6만 원 할 때 그래도 매월 꼬박꼬박 사서 산 주식은 올랐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후회를 해요. 어유, 그렇잖아요. 6만 원 할 때 엄청 많이 샀으면 지금 엄청 돈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거 24만 원 됐을 때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더 사야지. 그래서 막 사요, 주식을. 그때는 원칙을 또 안 지켜요. 그러다 다시 주식이 6만 원 돼요. 그러면 어때요? 손해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이거를 직접 투자라 그러는데 저는 직접 투자를 가능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소장님 말씀대로 종목을 하나를 또는 두 개를 정해서 매월 날짜도 정하고 꼬박꼬박 사고 절대 안 팔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돈으로 그것이 불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 관리에서 얘기했죠.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하는 게 좋다.